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도성북촌 이진사가 사는 초라한 기와집에는 늘 글 읽는 소리가 울렸지만 쌀독은 소리 없이 비어갔습니다. 진사시에 합격하여 세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출세의 문턱인 대과는 번번이 넘지 못했지요. 그의 아내는 비단결 같은 마음씨였으나 굶주림 앞에서는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느 추운 겨울밤 아내가 바느질 품삯으로 얻은 엽전 몇 잎을 진사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서방님, 남들은 글을 배워 훈장질이라도 하여 돈을 벌어옵니다. 허나 서방님은 어찌 그리 방에만 가만히 앉았으면 될 줄 아십니까? 이제 이 몇 푼으로 여비를 마련하여 시골이라도 내려가 소일하여 돈을 버십시오. 진사의 얼굴은 숯불처럼 달아올랐지만 무능력한 선비의 숙명이었지요. 지식은 천하를 담았으나 당장 가족을 먹일 쌀 한 줌을 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이 진사는 낡은 도포를 여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보찜에는 옛 경서 서너 권이 전부였고 줄인 배와 아픈 자존심은 따라붙은 그림자 같았지요. 십리, 백리를 걸었을까. 허기가 목을 조르고 몸이 고단해 더는 갈 수 없던 어느 날 그는 산골 깊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동네가 80여 호나 되는 제법 큰 마을이었으나 학식 있는 이는 드물었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큰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후덕한 인상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한양에서 온 과객이요. 지나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이지요. 들어오십시오. 진사는 허겁지겁 저녁밥을 먹고 사랑방에 앉아 주인의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축지방을 쓰실 줄 아십니까? 예, 대강은 씁니다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재작년까지 이 근방을 돌며 제사를 주관하던 강서방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요절했습니다. 그 자는 이후 동네까지 모조리 축문을 써주며 다녔는데 그 자가 죽은 뒤로 이 마을은 지제 때마다 곤란이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사는 마을의 신령에게 올리는 제사인 지제를 위해 축문을 써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나누는 자리에서 주인 남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귓속말하는 소리가 살짝 들렸지요. 축 읽는 소리가 전에 강서방과 같지 않아요. 주인이 의아해하며 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축을 어찌 읽었소? 제가 읽은 축이 정도입니다만 어찌 그러십니까? 아, 강서방은 갑자 을축 병자 정축 무자 을축 정자 진축 임자 정축 삼양 일이 읽었으니 일이 읽어야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진사는 껄껄 웃었지요. 주인장, 그것은 축이 아니라 육갑입니다. 그놈이 온 동네 글 모르는 사람들을 둘러먹었구려. 그러니 일찍 죽었지 오래 살 놈이 아니었소. 주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이 불량한 개자식 잘 뒤졌구나. 선생님 말씀 들으니 비로소 이 마을에 진짜 학식이 있는 분이 오신 듯 싶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간청했지요. 혹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실 수 없으십니까? 우선 우리 아들 둘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갈 곳이 마땅치 않던 이진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종이와 붓, 먹을 사오게 하여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학식과 유려한 글 솜씨는 곧바로 마을에 퍼졌지요. 이진사 훈장님은 진짜 백이야. 강서방 같은 날강도와는 다르지. 처음 2명으로 시작한 서당은 이웃집, 그 이웃 동네의 부잣집 아이들까지 몰려들어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사랑방이 좁아지자 마을 회의를 통해 새 서당을 짓자는 결정이 났지요. 그의 마을 사람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 방이 둘이나 되는 크고 훌륭한 서당을 지어 이진사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요.
이진사는 햇살 가득한 대청마루에 앉아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꼬박 10년이 넘었지요. 아이들은 장성하여 어엿한 선비가 되었고 그중 주인집 형제는 이미 선생질을 해도 될 만큼 학문이 깊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그는 고향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그 말에 주인 내외는 눈시울을 붉혔지요. 진작 말씀하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업료로 그동안 모은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며칠이라도 늦추면 안 되겠습니까? 괜찮소. 아이들은 이미 그리 충분하니 더는 염려 마시오. 다만 무거운 돈은 필요 없고 여비 50냥만 주십시오. 많이 주어도 무거워 들고 가지 못합니다. 주인은 엽전 50냥을 내어주면서 따로 귀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동네에서 수소문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닌 황금 같은 산삼 세 뿌리입니다. 요렇게 생겼어도 좋기 2000냥 값어치는 하니 한양에 가시면 비싼 값에 파십시오. 이 보물이 선생님 10년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진사는 뜻밖의 귀한 선물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삼 세 뿌리가 담긴 작은 보따리를 50냥 엽전과 함께 짊어지고 고향 한양을 향해 다시 먼 길을 나섰지요. 산삼 세 뿌리의 무게는 가벼웠으나 그 가치는 천근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보따리를 가슴에 품고 기쁨과 설렘으로 며칠을 걸어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대문이 굳게 닫힌 밤이었지요. 진사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 밤에 보따리를 들고 성벽을 넘다 붙잡히면 도둑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지요. 그는 성 바깥 돌다리 밑 낡은 틈 하나를 골라 보따리를 깊숙이 밀어넣고 돌로 덮었습니다. 조심해라, 이놈아. 넌 내 10년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돌을 더 쌓고 몸만 가볍게 성벽 뒤편으로 돌아 몰래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와지붕들 사이로 별빛이 어른거리고 그의 발끝은 떨리듯 고향의 흙길을 밟았습니다. 10년 만에 도착한 자신의 집. 그런데 순간 집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자를 보았지요. 달빛에 어른거리던 그 산에는 분명 이진사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자수라는 자로 한때 병조판서의 하급 관속으로 출입하였으나 투기와 협잡을 일삼다 쫓겨난 자였습니다. 시정잡배와 어울리며 거짓으로 속여 남의 돈을 빼앗으며 살아왔고 진사의 아내가 홀로 지내는 틈을 타 점점 집안에 드나들던 것이었지요. 설마 하는 심정으로 이진사가 방문 꼬리를 잡아당기니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니시오. 방 안에서 들리는 아내의 목소리에 이진사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어여 문 여시오. 나요, 나. 그런데 아내는 무심결에 방 뒷문을 열어주었지요. 어허, 앞문은 두고 뒷문부터 여시오. 잠결이라 그러시오? 그 말에 아내는 흠칫 놀라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잠결이라. 앞뒤를 착각하였나 보오. 그녀는 이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진사는 문턱 앞에 멈추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낯설었습니다. 그리움과 기쁨이 섞인 상봉이라기엔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반가움이 너무 엷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허한 냉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앉아 있었고 진사는 가슴속이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10년을 넘게 떠돌다 돌아왔어. 그런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리웠다는 눈빛조차 없으니 나는 돌아온 것이오. 아니면 돌아와선 안 될 사람이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떨구며 말없이 등을 돌렸지요. 진사는 주먹을 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이었지요. 그는 결국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겪은 고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나날, 마을 사람들이 서당을 세워준 이야기, 그리고 황금보다 귀하다는 산삼 세 뿌리와 엽전 50냥의 보따리.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할
그 귀한 것을. 그는 아내의 무심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털어놓고 말았던 것이죠. 남대문 바깥 다리 및 돌틈 깊숙한 곳. 거기 숨겨두었어. 내일 아침 날 밝으면 찾으러 갈 것이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진사는 피곤한 몸을 뉘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창호 너머 어둠 속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들렸지요. 다만 그날 밤 아내가 보인 낯선 태도와 뒷문 너머의 희미한 그림자만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진사는 서둘러 일어나 보따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허나 다리 및 돌틈은 이미 비어 있었고 어설피 덮어놓은 돌덩이 하나가 그곳을 누가 먼저 다녀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산삼이 아니라 자신이 잃은 세월이 도둑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진사는 곧장 조정의 병조판서로 있는 오랜 벗을 찾아 나섰지요. 둘은 과거 같은 해에 진사에 급제한 동방이었고 비록 한 사람은 세월에 밀려 떠돌다 돌아왔으나 한 사람은 조정의 요직에 올라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함께 공부하던 시절, 지금은 조정의 병조판서가 되어 있는 벗. 이진사는 그 벗을 찾아 똑바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더는 아내도 아니요 재산도 아닌 벗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따리를 도둑맞고 돌아온 진사는 대감 계십니까? 진사 이모라 전해주십시오. 급한 일로 뵙고자 합니다. 하인이 대문을 열자 진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병조판서는 넓은 사랑채에서 서책을 펼쳐놓고 있었고 문지방을 넘는 진사의 모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 이게 누구신가? 어찌 이리 오랜만에 돌아왔는가? 병조판서는 반갑게 맞이하며 술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진사는 술잔도 들지 못하고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동안의 고생과 무엇보다 산삼도난과 아내의 배신을 낱낱이 쏟아놓았습니다. 내 그동안의 10년 세월을 한순간에 잃었네. 산삼을 어이없이 도적맞고 아내는 뒷문으로 간부를 들락날락. 그 자가 모든 걸 엿듣고 도망친 모양일세. 말을 마친 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조판서의 눈빛은 어느 순간 싸늘하게 변해 있었지요. 자네는 그 귀한 것을 그리 허술하게 다루었단 말인가? 10년을 품은 노고를 허공에 날려보내고 이리 와서 우는 게 다인가? 진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병조판서는 하인을 불러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놈을 끌고 나가 종로통에 툭 내버려라. 동양거린도 이렇게 허술하진 않겠다. 진사는 얼어붙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벗이라 믿었던 이가 차갑게 내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인 둘이 양팔을 잡아 끌자 진사는 비틀비틀 끌려나가 마침내 종로 한복판에 내던져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비웃음처럼 따갑게 꽂혔지요. 그날 밤 진사는 종로의 돌바닥 위에서 이불도 없이 흐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벗이여, 그대마저 등을 돌리면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그 냉혹한 말 한마디, 종로에 내치는 일마저도 벗이 짠 계책의 첫 번째 수였다는 것을. 병조판서는 하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자수라는 자를 알고 있느냐? 예, 대감. 예전 저작거리에서 떠도는 이들 중 조금 난폭하단 말이 돌던 인물입니다. 병조판서는 눈을 좁혔습니다. 그놈은 본디 내 관청에 서리 노릇을 하던 자였다. 문서에 손을 대어 파면당한 뒤론 음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 장돌뱅이들과 어울려 협잡을 일삼고 여염치 부인들을 유혹하는 간특한 수작에도 능하다더군.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명 내벗 이진사의 아내가 10년 동안 그놈에게 물들었다면 이자수는 내벗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산삼을 가로채고도
진사가 살아있는 한 마음이 놓이지 않겠지. 그는 책상을 탁 치며 명했습니다. 여봐라. 내일부터 내가 요즘 기침을 달고 살며 기력을 점점 잃고 있어 산삼을 구한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한편 이자수는 산삼을 훔쳐 달아난 다음 날부터 이진사의 동태를 은밀히 살피고 있었죠. 남대문 돌다리 밑에서 손에 넣은 보따리를 집안 벽장 속에 꽁꽁 숨겨두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무의 일이 무거운가? 고작 새뿌리 풀뿌리 일진데 잠도 편히 못 자게 하는구나. 이진사가 병조판서라는 든든한 벗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하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좌수어른, 좌수어른. 왜 그리 소란이냐? 글쎄 10년 만에 돌아온 이진사가 지금 저자거리에서 병조판서의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있다 합니다. 왜야? 그게 무슨 소리더냐? 저도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진사가 병조판서 어른의 심기를 건드린 게 분명하다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병조판서 어른께서 몸에 기력이 안 좋으시단 소문이 자자한데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요. 허, 그래? 소식을 들은 이좌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안 그래도 이진사와 병조판서가 오랜 친구라 찜찜하던 터에 둘 사이가 벌어진 데다가 산삼도 처리할 방법까지 한 번에 생겼다 생각한 것입니다. 듣거라. 당장 저자거리에 나가 내게 귀한 산삼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네, 산삼이요? 그래, 이놈아, 어서. 네,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자수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손에 쥔 산삼을 조정의 대감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내놓는다면 분명 가치 있는 물건이 될 터였지요. 며칠 뒤 병조판서는 하인이 전한 소문을 듣고 물었습니다. 허면 누가 산삼을 가졌다는 말이냐? 똑똑히 들었습니다요. 이자수라 합니다. 병조판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놈이 미끼를 던졌군. 그리고 하인 둘을 따로 불러 일렀지요. 이자수의 하인을 매수하거라. 그놈의 집에 산삼 보따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소상히 알아내야 한다. 돈은 아끼지 말고 입 다물게 만드는 것에 더 써라. 하인들은 즉시 움직였고 이자수의 하인 하나가 뒷간 담벼락에서 몰래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벽장 안에 붉은 비단으로 싼 보따리 하나. 비단으로 겹겹이 싸놓았습니다요. 절대 함부로 열지 말라 하더이다. 소식을 들은 병조판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놈의 숨통을 조일 차례다. 그날 저녁 병조판서는 평소보다 크게 기침을 하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가슴이 마치 동풍이라도 들어찬 듯 숨이 턱턱 막히고 열기가 도는구나. 곁에 있던 하인이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요새 상인들 말로는 산삼 한 뿌리만 드셔도 기침이 사흘 안에 싹 사라진다 하옵니다. 산삼이야말로 내 병에 딱이겠구먼. 그런데 얼마 뒤 이자수가 사람을 시켜 전하였습니다. 이자수가 대감께 진상품으로 산삼을 바치고자 하나이다. 받아주시옵소서. 값은 정하신 대로 따르겠다 하옵니다. 병조판서는 웃음을 감추고 말했지요. 산삼이 진짜라면 한번 가져와 보라 하여라. 그러나 그가 기다린 것은 보따리가 오기 전 보따리를 훔칠 기회였습니다. 그는 충복도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희 둘은 오늘 밤 이자수의 집에 들이닥쳐라. 등잔 불 끄고 얼굴을 가리고 도둑으로 위장하거라. 놈이 잠든 사이 벽장 속 보따리만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필요하면 놈의 하인들과도 싸워라. 단 보따리 안은 절대 열지 말고 내게 곧장 가져오너라. 그날 밤 이자수의 집엔 그림자 같은 두 사내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하인이 소리치자 하나는 곧장 등잔을 쳐서 꺼뜨렸고 다른 하나는 하인의 팔을 비틀어 넘어뜨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벽장 속 깊이 감춰진 보따리를 도포째 끌어안고 달아났습니다. 이자수는 뒤늦게 일어나 문 밖까지 뛰쳐나왔으나 이미 어둠은 길을 덮고 있었지요. 다음 날 병조판서 댁에는
보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엔 단단한 뿌리 3줄기가 고이 안겨 있었지요. 병조판서는 보따리를 펼쳐 확인하곤 말했습니다. 이게 진정 내 벗의 10년의 고생이구먼. 그는 달아간에 조심스레 보따리를 감추며 이자수가 이걸 다시 찾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따리가 사라진 다음 날 이자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병조판서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밤중에 도적이 들었나이다. 병조판서는 마루에 앉아 고요히 차를 마시고 있다가 이자수의 헐레벌떡 뛰어든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그리 급한가? 이자수는 울먹이는 척하며 말했지요. 그 대감께 드리려 하던 산삼이 도적에게 그들이 담을 넘어 들어와 훔쳐 달아났습니다요. 제 머리도 쳐서 피가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써 얻은 물건인데, 하! 그 말에 병조판서는 손을 덜덜 떨며 일어났습니다. 복 없는 내가 어쩌자고. 겨우 그런 귀한 것을 먹어보나 했더니 이게 다 팔자련이 해야겠구먼. 이자수는 그 반응에 안도하며 눈을 슬쩍 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병조판서는 하인들에게 손짓해 이자수를 창고에 가두게 하였지요. 도둑을 막지 못한 죄도 죄다. 며칠 조용히 있으라. 도둑놈을 잡기 전에 못 나간다. 그리하여 이자수는 스스로 갇힌 꼴이 되었지요. 며칠 뒤 병조판서는 사람을 보내 종로에 버려두었던 이진사를 다시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성격에 싫다 하여도 들쳐 업어서라도 모셔오너라. 이진사는 무겁게 끌려오다시피 하여 병조판서의 마루에 절망에 젖은 눈빛으로 앉아 있었지요. 이제 자네에게 돌려줄 게 있네. 내 무엇을 또 이렇게 이리 다시 부르시는 것인가? 그러자 병조판서는 서랍에서 조심스레 붉은 보자기에 싼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보따리는 바로 이진사가 남대문 돌틈에 숨겼던 그것과 실한 올조차 달라지지 않은 채였지요. 이게 왜 여기 있는가? 진사는 보따리를 부여잡고 오름을 터뜨렸습니다. 병조판서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지요. 자네 아직도 그리 어리석은가? 어찌 그리 순하고 그리 허술하며 그리 다정하단 말인가? 그는 진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종로에 자네를 내던진 건 자네를 벌주려 한 것이 아니네. 자네가 살아있으면 이자수는 반드시 자네를 죽이려 했을 게야. 그러니 버린 듯이 보여야 놈이 안심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 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네는 어질고 나는 세상에 찌든 놈이라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찌든 머리로 자네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 기쁘구먼. 병조판서는 보따리 안에 산삼을 하나씩 꺼내어 마루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뿌리는 자네가 10년간 쌓은 정직의 결과니 자네가 가져 평생의 살림 미천으로 삼게나. 진사는 엎드려 울며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뿌리는 내 차지가 되겠네. 허나 벗이 벗에게 그리 줄 순 없지. 내 천냥을 자네에게 주고 정당히 사겠네. 병조판서는 이미 하인을 통하여 은전 1000냥이 든 괴짝을 들여보냈습니다. 진사의 눈은 더욱 붉어졌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뿌리.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니 상감 전하께 바치는 것이 옳을 것이네. 그는 산삼 하나를 보자기에 다시 정갈이 싸며 말했습니다. 벗은 벗을 위하여 귀한 것을 가장 높은 곳에 바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 뒤 산삼은 조정으로 올려졌습니다. 임금은 포장을 뜯자마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산삼인가? 이처럼 향 고운 뿌리를 본 적이 없도다. 상감은 흡족해하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약은 싼 값이면 독이 된다 하지 않았느냐. 값을 훌륭하게 만냥을 내어주도록 하라. 그 소식을 들은 병조판서는 조정 앞에서 산삼의 출처와 진사의 사연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임금은 탐복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지혜는 깊고도 단단하도다. 그 진사라는 자도 어진 마음이 있으니 이제는 벼슬로서 은덕을 갚을 것이로다. 이 진사는 임금의 명으로 충청도의 군수 벼슬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는 굶주림 앞에 무력했던 한산회에서 이제는 백성을 돌보는 목민관이 되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지요. 한양의 봄바람이 대청마루 끝까지 불어오던 어느 날, 이진사는 옛 친구인 병조판서의 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삼 세 뿌리 중 가장 귀한 것은 따로 있었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네의 그 지극한 마음이었지. 병조판서는 한 손에 술잔을 들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나는 다만 자네가 잃은 세월을 되찾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네. 그의 봄 조정엔 산삼보다 진한 우정의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진사가 품은 보따리에는 산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의 굴욕과 인내, 그리고 벗을 향한 믿음이 곧 그 뿌리였습니다. 사람이 세월을 낚는 법, 그것은 곁에 진짜 벗 하나를 품는 것에서 비롯되는 법이었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